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켠에 스며드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을 혼자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지? 요즘 대한민국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은퇴한 이웃,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심지어 형제들까지 하나둘씩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산다고 하면 안쓰럽게 바라보던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보이네. 오히려 더 자유로워. 하지만 정작 혼자 살아가는 방사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유는 좋은데 막상 밤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 혹시 내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아프면 어떡하지? 치매라도 걸리면 누구한테 민폐일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함께 사는 분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작은 일로 서로 서운해지고 누가 봐도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깊게 들어보지 않았던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나이 들수록 왜 혼자 사는 삶이 더 행복해지는가? 그리고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짜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더 품위 있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노년을 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변화.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노년층의 급증입니다. 이 사실은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상. 60세 이상 1인 가구가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자식도 없나? 왜 혼자 사시지? 안 됐네. 하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노년이 낯선 모습이 아니라 가장 흔한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단지 개인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부담, 치솟는 주거비, 세대 간 가치관의 단절,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어르신들을 점점 혼자 사는 방향으로 떠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는 세 가지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혹시 혼자 죽을까봐,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될까봐. 이 세 가지 두려움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모습을 가볍게 여기는 젊은 세대와 달리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혼자 산다는 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와 존엄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외부 활동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는 시기가 늘수록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알아줄까? 내 상태를 챙겨줄 사람, 혹은 문만 두드려줄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고령층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실제적 공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내 리듬대로 살 수 있으니 더 좋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긴 여정은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 앞에 계신 당신도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 살든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은 그 답을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릴 것입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 노년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혼자 살면 불행하다는 오래된 믿음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은 평생 이렇게 배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고,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야 하며, 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 오랜 신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데도 더 외로운 노년들.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둘이 있어도 대화가 없어.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워. 자식과 함께 사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말없이 지나가고, 퇴근한 자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파버립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 멀어진 상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계의 무게가 주는 피로감과 억울함.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 집에 있는데 마치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집안일은 특정 사람에게만 몰리고, 어쩌다 부탁을 하면 또 왜 그래?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은 평생 참고 살아왔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라는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억울함이 쌓이면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 때, 가족이라서 편해야 하고 따뜻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상처도 커지는 법입니다.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관계가 틀어지면 외로움은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부담이 되어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삶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구나.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생기는구나. 이 깨달음은 오래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혼자 살아도 불행하지 않다는 진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요.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게 식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쉬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 없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 이런 이유로 혼자 사는 노년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오랜 신념이 흔들릴 때의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어르신들은 지금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관계인지, 삶을 내 방식대로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지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3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3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열지 못한 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는 이야기, 바로 함께 살아도 더 외로워지는 부부와 가족관계의 진짜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도,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나이가 들어 서로의 속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타임보다 더 큰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부부, 깊어지는 침묵.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대화가 없어. 숨 막히는 침묵만 흐를 때가 많아요. 젊을 때는 서로 기대어 버티고
힘든 일도 함께 헤쳐나갔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주제도, 관심사도, 감정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아내는 온종일 집안일을 감당하며 혼자 북적이고 혼자 지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책임감이 만드는 깊은 상처. 많은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바쁜 걸까요? 같이 사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데, 반대로 어떤 할아버지는 나도 나름 힘든데 왜 항상 내가 무심한 사람처럼 보일까? 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같이 사는 공간은 편안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빠르게 닫아버리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있는 것이 외로움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최근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도 마음은 혼자예요. 집안에 둘이 있어도 진짜 위로가 안 돼요. 함께 살면서 더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이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보편적입니다. 부부든 자식이든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정서적 연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고 느끼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족이기 때문에 더 숨기고 참고 견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노년의 정서적 고립을 더 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참고만 살다가 평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어르신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행복은 함께 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는가의 문제라는 진실입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나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많은 균열을 만들고 부부든 가족이든 그 안에서 생기는 억울함과 서러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결국 나의 마음, 나의 평온, 나의 존엄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르신들 대부분은 그래, 내가 나를 챙겨야겠다. 내 감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라는 진심 어린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노년을 나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4부의 주제는 생활 만족도와 자살률의 역설이 드러내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듣고 놀라워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둘이 살면 외로움이 덜할 것이다. 가족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혼자 살면 위험하고 같이 있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최근의 수많은 조사와 실제 현장은 이 오래된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구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사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저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 든 분들 중 혼자 사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정작 자살률은 2인 이상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을 겪게 될까요? 그 이면에는 한국 노년층이 살아가는 실제 가족 구조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좌절감. 함께 있다면 위로가 될 것이라 믿었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면 현실은 그 기대와 너무나 크게 어긋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감정이 마주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참고 사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까?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함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처를 숨기게 되고 참고 또 참다 보니 마음의 병이 더 깊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노년가정이 오히려 자살 위험이 더 높아지는 이 무서운 역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이유. 그렇다면 왜 혼자 사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억지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고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은 노력하면 채울 수 있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스트레스가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위험 요인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 역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서 결정되지 않고 나의 일상과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가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고립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나만의 리듬대로 살아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의 50대, 60대, 70대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눌 5부의 주제는 가족 구성보다 관계의 질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고 크게 후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이 있으면 든든할 것이다.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 많을수록 노년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허전하고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섭섭함만 커지며 가족이 많아도 서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 요즘은 많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있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서로 조심하다 보니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던 문화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자식은 부모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시대. 그 사이에서 가까운 듯 멀고 가족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 부모의 정서적 고독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결국 내 감정은 내가 책임져야 하더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침묵일 뿐.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지만 정작 마음이 서로 닿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많은 부부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평생 살다 보니 서로 너무 익숙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 서운하고 말을 하면 싸우게 됩니다. 노년의 부부 갈등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투, 작은 습관, 작은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무심함은 어느 순간 상대의 존재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관계라면 함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배우자나 자녀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내 곁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에 닿아 있는가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보다 친구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결코 서글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인간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순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 가족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그 기대만큼 상처도 커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상대가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운 마음이 들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 있다면 그게 바로 노년에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든 부부든 친구든 이웃이든 형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일상이 안정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을 결정하는 진짜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6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만 않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진짜 이유. 바로 이 주제가 오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 고독사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 사는 선택을 하면서도 막상 혼자가 되면 혹시 며칠 동안 연락이 끊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한국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해서 혼자 사는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층 대부분은 사람을 싫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늙어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신도 모르게 고립된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 살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살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조용히 끊어지는 관계, 그리고 어르신들만 느끼는 묘한 서글픔.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관계, 건강 문제로 인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드는 상황, 자식들도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는 현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르신들은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그리고 혹시 내가 하루 이틀 조용히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고 아픈 외로움입니다. 이제는 이런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정확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을 피하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행복해진다. 중요한 점은 혼자 사는 것 자체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피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도움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살아도 이 세 가지를 유지하면 노년의 삶은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서적 연결. 가까운 친구 한 사람, 대화가 통하는 이웃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일상적 연결. 2, 3일에 한 번은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안전망, 사회복지사, 방문돌봄, 주기적 건강 체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장치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면 혼자 살아도 고독사 위험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납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자존심보다 생존 본능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다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라고 말하기 싫어. 괜히 귀찮을까봐 연락을 잘 못하겠어. 그러나 이 말 뒤에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책임감과 자존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는 자존심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결국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손 내밀 용기를 내는 데 있습니다. 그 용기가 바로 혼자 살아도 행복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지금부터 7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고립을 막는 3중 연결망 만들기. 혼자 살아도 안전해지는 진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는 사실이 눈치 보여요. 괜히 연락하면 민폐 같아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마음 정말 잘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심스러움이 결국 어르신들을 고립 그리고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살아도 절대 고립되지 않는 그리고 고독사의 위험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망, 정서적 연결망.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정서적 연결입니다.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정서적 연결만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한 친구 한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이웃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관계가 바로 어르신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결론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연결망, 일상 연결망. 정서적인 관계와는 다르게 일상적인 연결망은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집 근처 약국의 직원, 동네 편의점 주인, 매일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렇게 짧지만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동네 마트 직원이 사흘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자 걱정돼 문을 두드린 덕분에 위험한 순간을 무사히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 연결망의 힘입니다. 서로 깊게 얽히지 않아도 얼굴만 아는 관계가 생명을 지켜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망, 안전망. 여기서 말하는 안전망은 정부 서비스나 건강체크, 방문 돌봄 등 노년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정작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 또 하나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갑작스러운 쓰러짐,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맞는 고독한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안전망을 구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연결망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결심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입니다. 정서적 연결, 일상적 연결, 안전망 구축.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고독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삶은 훨씬 안전해지고 마음은 훨씬 따뜻해지며 노년은 훨씬 품위 있게 바뀝니다. 지금부터 8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은퇴 후에 드러나는 진짜 사회성, 즉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왔던 인간관계의 민낯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직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직장을 떠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말에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느껴지는 서운함, 허무함, 그리고 약간의 충격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고 내 주변에 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사회성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준 관계였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관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면 사라지는 인간관계의 민낯.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은 직장에서 형성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식하고, 서로 힘든 일을 도와줬던 동료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직장을 떠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관계는 업무라는 목적 위에서 만들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퇴직하고 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만든 관계가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준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퇴직하고 나니 진짜 친구가 몇 명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깨달음은 씁쓸하지만 동시에 매우 귀한 통찰입니다. 진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직장 동료나 스쳐 지나간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면서 찾아오는 공허함과 억울함. 은퇴 후에는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일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이게 다인가? 평생 쌓아온 경력, 가족을 위해 참고 버틴 날들, 책임지기 위해 아껴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은퇴 후 하루아침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는 것 같아 묘한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이 억울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바로 지금 이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로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이것은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직장 때문에 억지로 유지한 관계, 겉으로만 친했던 관계, 매일 봐서 친한 척했던 관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어가는 관계, 내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노년을 지탱하는 진짜 사회성입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과 마음을 함께 쓰는 관계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관계의 형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의무에서 시작되지만 노년의 관계는 취향, 공감, 정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내 일상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들과만 연결되면 됩니다. 관계의 폭은 좁아질 수 있지만 관계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두세 명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예전처럼 관계 넓힐 필요가 없어요. 마음 편한 사람이 최고예요.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 나를 지켜주는 관계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폐 후 시작되는 진짜 사회성의 회복입니다. 지금부터 9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다시 세우는 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인 가볍지만 오래가는 관계 만들기입니다. 은퇴 후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공허함은 돈이 부족해서도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라 이제는 나를 편하게 대해줄 사람이 많지 않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닿는 사람이 적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노년의 인간관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억울하게 무너진 관계를 붙잡으려 할 필요는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정성 들여 챙긴 사람들인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어요.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영영 끝나더라고요. 이 말 속에는 평생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서글픔과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너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상황이 만든 관계였지 마음이 이어진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마음이 편한 관계가 아니면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무게가 아니라 온도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기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무거운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수가 사소한 오해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이 단순한 기준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깊게 연결되지 않아도 오래가는 관계의 힘. 한국 노년층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해지려면 깊게 알아야 한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헤어지지만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가 노년을 지탱해주는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입니다. 가볍지만 오래가는 관계. 이것이 노년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로 관계를 다시 채워야 한다. 관계에서 상처가 많았던 분들일수록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 같이 있을 때 시간이 잘 가는 사람, 작은 이야기도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다. 어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어렵네요. 맞습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서로의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더 빨리 정서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서로 외롭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산책 모임, 주민센터 프로그램, 동네 카페 정기 모임, 작은 취미 모임들. 딱 한 번만 참석해도 생각보다 금방 사람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새로운 관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나를 밀어주는 힘이다. 노년의 관계는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를 희생하며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일상을 지켜주고 내 정서를 안정시켜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관계만 남기면 됩니다. 이 기준을 분명히 하면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즐거워지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10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년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힘, 건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아프면 그게 문제죠. 치매라도 걸리면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아플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이웃에게 패끼칠까봐, 친구에게 부담 줄까봐 도움 요청을 머뭇거리며 혼자 아픔을 감당하려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조용한 두려움이 한국 노년을 가장 강하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위험한 이유. 어르신들이 혼자 아프면 위험해지는 이유는 치료가 늦어져서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공포입니다. 이 밤을 넘길 수 있을까? 혹시 쓰러지면 언제 발견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무서워서 밤새 불을 켜놓고 자거나 통증이 있어도 병원 갈 돈, 시간이 걱정돼 참고 버팁니다. 이 억울함과 두려움은 혼자라는 사실보다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생깁니다. 치매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나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노년층 조사에서 가장 높은 불안 요소가 바로 치매입니다. 한국 사회는 치매 환자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은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살아있는데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라지는 기분일 것 같아요. 이 감정은 죽음보다 더 큰 공포입니다. 병 그 자체보다 내가 나 자신을 잃는 것이 노년층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노년의 존엄이자 자유다. 젊을 때는 건강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건강이 내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건강하면 머리를 들고 걸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순간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처받고 일상의 작은 일들도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후반전에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만이 노년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짧아도 굵게 살고 싶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확 떠나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성병을 안고 길게 고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다짐이 아니라 아주 정직하고 실천적인 관리입니다. 걷기, 식사, 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만큼 단순하지만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하루,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남에게 패끼칠까봐, 누군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이런 마음이 건강관리를 미루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답게 살고 싶은 어르신일수록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지키는 힘, 노년을 지키는 힘,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 힘. 그 출발점은 오직 건강입니다. 이제 1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혼자 살아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 다시 말해, 노년의 삶에서 혼자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여유롭지?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만의 확실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 혼자 살아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활은 내가 관리한다. 내 감정은 내가 조절한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살겠다. 이 태도는 자식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며 노년의 정신건강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를 위한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 긍정성과 단단한 멘탈.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긍정성을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다. 나는 나의 리듬대로 살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잘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지켜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노년의 멘탈이 삶의 만족도를 극적으로 올려줍니다. 세 번째 공통점. 경제적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율성은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능력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생기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노년층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지킵니다. 생활비의 기본 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자기관리에 필요한 최소 비용. 이 작은 경제적 자율성이 노년의 자유의 핵심이 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 인간관계에 선택권이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가벼운 인간관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관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계를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대신 편한 사람, 따뜻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소수의 관계만 골라 유지합니다. 이 선택권은 노년의 정서적 안정에 절대적인 힘을 줍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의지가 뚜렷하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노년을 훨씬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답게 살겠다. 이 의지는 혼자 사는 삶을 불안이 아닌 자유로 만들고 외로움이 아닌 안정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의 핵심은 혼자인 시간이 아니라 혼자의 힘이다. 혼자 산다고 모두 외롭고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산다고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내 곁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얼마나 주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은 특별한 사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도록, 혼자의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부의 주제는 혼자 사는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죠. 그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고립과 자책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아서 외롭고 그래서 불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습관,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 잘못이라며 자신을 탓하는 습관입니다.
고립의 시작은 조심스러움에서 온다. 한국 노년층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민폐될까봐 연락 못하겠어요. 나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조심스러움은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전화하기 망설이고 만남을 미루고 도움 요청을 부끄러워하다 보면 혼자 사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애썼는데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노년이 더 힘들어지는 현실. 그야말로 너무 억울한 노년의 한전입니다. 두 번째 적은 자책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이유를 자신의 실패로 돌립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더 잘했으면 자식도 날 챙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구조 자체가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살기 어렵고 부부조차 각자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탓하니 마음은 더 무너지고 불안은 더 커지고 자존감은 더 약해집니다. 이 자책은 혼자 사는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심리적 독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망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는 마음. 진짜 불행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돌보지 않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반대로 나를 챙기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혼자 사는 삶은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가볍게 인정하고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필요한 도움은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혼자 사는 삶은 불행에서 벗어나 안정과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적은 외로움, 나이듦, 환경이 아닙니다. 고립시키는 습관,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멈출 수 있다면 한국의 노년은 얼마든지 충분히 당당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리고 준비된 노년이 왜 훨씬 더 단단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아플 때죠. 미래가 불안해서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불행의 원인은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혼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분들에게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망가지지 않는 하루 구조를 만든다. 혼자 살수록 더 중요한 것은 하루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이는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걷기 20분, 최소한의 외출, 2소 3일에 한 번 안부 연락. 이 단순한 리듬이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둘째, 나를 확인해줄 사람 한 명을 확보한다. 혼자 사는 노년의 진짜 안전망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웃 한 명, 친구 한 명, 자주 보는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 혹시 이틀 연락 없으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한마디는 민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셋째, 제도적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혼자 사는 노년을 위한 도움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귀찮아요. 이 두 단어가 노년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돌봄, 건강체크, 응급 시스템. 이것은 민폐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넷째, 경제의 최소 안정선을 만든다.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고정 지출을 낮추고 비상금 하나 만들고 작은 수입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 경제는 노년의 자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다섯째, 감정관리 능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혼자 사는 삶을 망치는 건 외로움보다 자책, 서운함, 억울함이 쌓이는 감정의 독입니다. 감정을 쌓두지 않는 것, 작은 고민도 털어놓을 사람 만들기, 나를 탓하는 습관 멈추기. 이것만 해도 혼자 사는 노년은 한결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 훨씬 더 괜찮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가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작은 연결, 작은 안전망. 이 세 가지를 갖추면 혼자 사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삶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의 노년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깊고 가치 있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